모욕적인 말이 들려오거나 경멸하는 시선을 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을 때 이는 우리의 가장 섬세한 감정을 건드립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싹트고 마치 독성 얼룩처럼 우리의 생각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받은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일까? 문제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모욕, 특히 반복되는 모욕에 직면했을 때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여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말 자체가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힘을 부여할 때만 힘을 얻습니다. 프로이트는 언젠가 강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당신을 매력적이지 않거나 어리석거나 무능하다고 부르더라도 당신이 스스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부정적인 발언은 실제로 말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와 콤플렉스를 반영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사람은 종종 수치심을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져야 할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 현상의 해답을 알면 모욕적인 말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정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고통스러운 삶의 에피소드가 개인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특성을 만나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깨닫는 것은 자기 개선의 길을 열어줍니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동에 굴복하여 똑같이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상처의 고통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고립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 모욕하는 사람의 말이 당신의 본질이 아닌 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겠습니까? 윤근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특정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 즉 숨겨진 무의식적인 정신의 측면과도 마주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욕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콤플렉스와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의 말에는 당신의 인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의 내면 상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욕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올 때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자신의 의심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사소한 발언으로 하루, 일주일, 심지어 몇 년 동안 기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자들은 뇌가 정서적 고통에 육체적 고통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은 직접적인 타격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욕은 당신의 나약함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의 무력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면의 불안감과 사랑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언젠가 모욕을 당했고 이제 이 파괴적인 패턴을 재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강해지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데 의존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흔한 인간 정신 현상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자질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눈에는 높아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현명한 조언, 즉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은 무감각의 표현이 아니라 성숙한 내면의 힘의 표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격렬한 반응 대신 간단하고 침착하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예는 모욕하는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수용과 다른 사람의 파괴적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말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말싸움과 상대를 이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을 때 침착함과 자제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이 주제를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상황이 자기 인식에 대한 귀중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이것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치유를 요구하는 오래되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은 후에는 종종 반박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변명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배신하고 힘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고귀함의 표시가 아니라 외부의 확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중심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아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끈질기게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라고 외치는 반면 자존감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서 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사랑과 인정을 완벽함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윤기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온전함을 얻는 것은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결점 때문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이는 자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성인 생활에서도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극에서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의 의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건강한 대답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외부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강화됩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만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욕은 교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받아들이거나 그냥 무시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그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분노에 차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자는 그것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모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수세기 동안 내려온 진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능 분야의 연구는 정서적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이거나 상처 주는 말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어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도 자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항상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의 내면의 불협화음의 표현인 침묵의 외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또는 동료와 같이 사랑, 지원 및 이해를 기대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때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망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과거에 상처를 입었고 무심코 그 고통을 전달하여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은 우리 내면의 나입니다. 모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내면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를 건드리거나 굴욕시키려는 시도가 우리의 자존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끊임없이 자아를 갈고 닦는 사람만이 당신의 말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은 종종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실패는 경멸적인 비웃음을 샀고 심지어 일부는 그에게 정신병원에나 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오페라 디바 마리아 칼라스는 외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출신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가난과 병약함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람들은 여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고 타인의 악의가 그들의 정신을 꺾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작 활동과 자신의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에 응답했습니다. 모욕에 대한 가치 있는 응답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피아니스트 리버라치의 사례입니다. 그에 대한 혹평 기사가 실린 후 기자들은 그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리버라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러 가는 길에 웃음이 터져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는 대신 침착하고 유머러스하게 응답하며 진정한 정신적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인의 말이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방법입니다. 분노와 원한이 아닌 존엄성과 자존감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물러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내리깔지 않고 머리를 높이 들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문화와 교육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욕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더 건강한 방법을 모릅니다. 따라서 항상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보다는 더 많은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감은 즉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하려 할 때에도 자신을 믿기로 결정하는 수많은 작은 단계로 이루어진 긴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완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말이 자신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들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에 뛰어난 연구가인 카를 윤근,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감정적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오하고 유전적인 모델인 원형의 복잡한 게임이 펼쳐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과 굴욕을 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억압된 두려움과 용납할 수 없는 자질로 짜여진 성격에 숨겨진 추악한 부분인 소위 그림자의 영향이 종종 나타납니다.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왜곡된 거울에 비추듯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마음속 깊이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그러한 낙인을 찍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심함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그 사람이 내면의 악마와 맞서 싸우고 필사적으로 거부하려는 자신의 측면을 인정할 용기를 얻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자기 성찰을 할 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치유라는 힘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의 많은 행동 패턴의 뿌리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억압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시, 굴욕 또는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한 어린이는 특정 생존 전략을 개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이 고착화되어 안정적인 행동 모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닫고 의심과 불안의 수렁에 빠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공격성을 드러내고 먼저 공격하여 내면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가족 내에서 정기적인 언어적 학대에 노출된 어린이는 미래에 낮은 자존감,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그들의 뇌는 모든 거부 반응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성인이 된 후 비판은 특히 깊은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말들이 그들의 신경을 건드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따라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문제를 단순히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발견하고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어린아이, 잔인함과 불의 앞에 무방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인 칼 윤근, 우리 각자 안에 살면서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는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 내면의 아이라는 개념을 밝혔습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이 내면의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안심시킬 수 있는 내면의 부모를 키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러한 내면의 돌봄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모욕에서 힘을 빼앗습니다. 그것들은 고통스러운 타격에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침투할 수 없는 무해한 소리로 변합니다. 그러나 윤기나 프로이트는 모든 용서와 불평 없는 수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와 자기 비하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당신을 모욕하고 굴욕감을 주고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당신은 단호한 그만해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힘의 과시이자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모욕의 근원이 가족 구성원, 친한 파트너, 친구 또는 상사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욕은 가해자와의 친밀함 때문에 덜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모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들은 명백하고 노골적일 수도 있고 농담, 빈정거림 또는 무시의 가면 뒤에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멸적인 시선, 배제하는 침묵, 조롱하는 미소와 같이 조용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람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굳게 알도록 돕는 내면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젊은 여대생이 교수가 자신의 박학함을 과시하려는 듯 모든 청중 앞에서 그녀의 틀린 대답을 조롱한 이야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피가 얼굴로 솟구쳤고 억울함이 목에 맺혔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려는 충동에 굴복하는 대신 그녀는 깊이 숨을 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실수는 올바른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힘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문구에는 모든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만한 교수, 동정심 많은 동료 학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의심이었습니다. 때로는 가해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칠에 번뜩이는 재치나 부처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을 떠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세요. 존엄성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큰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값싼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엄성은 당신이 모욕에 모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무의미한 설명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지만 가해자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지혜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존엄성이 자기 존중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인간의 미덕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측정,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비판과 모욕에 대한 고통스러운 반응의 필요성을 멈춥니다. 그러나 공격성과 되갚아주는 능력이 매우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조용한 존엄성은 종종 잘못되어 나약함으로 여겨집니다.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차갑고 무관심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것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모욕에 대한 반응으로 존엄하게 침묵하려면 모든 외부 표현을 능가하는 풍부한 내면 세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변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소한 모욕이 일상적인 것이 되면 문제가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언어적 공격이 은밀하게 팔길이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가해집니다. 광활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익명의 프로필 마스크 뒤에 숨어 사람들은 실제 대면 의사소통에서는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인터넷은 아직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지만 특히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취약합니다. 조롱과 냉소가 가득한 경멸적인 댓글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불안 장애를 겪고 우울증에 빠지며 심지어 자해를 할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회복력, 즉 일종의 내면의 갑옷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과 고난에 무감각한 감정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고통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우리 존재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진정한 회복력은 취약성과 강점, 슬픔과 이해, 고통과 교훈을 얻는 능력과 같은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고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지니고 다닐 때만 온전함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비적인 공포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가면을 쓰고 실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게 만드는 충동적인 반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종종 현재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메아리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쾌한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순간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축적된 상처와 경험의 모든 무게를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특히 취약했던 시절에 뿌리를 둔 사슬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때 우리였던 그 무방비한 아이들처럼 상처에 반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모욕에 공격이나 변명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대응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동요하지 않는 평온함,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내면의 힘이 무심코 그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친절은 그들의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내면 세계는 때때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데 이는 그들의 내면의 혼돈과 혼란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실제로 알아서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모욕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가 결코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랄한 말을 던지거나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내려다볼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더라도 내면에는 혼란이 생겨납니다. 모욕적인 말은 씻어낼 수 없는 얼룩처럼 우리의 생각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묘사하려고 하는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질문은 취약성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그러나 모욕, 특히 세계적인 모욕에 직면했을 때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욕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의 반영으로만 봐야 합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말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힘을 줄 때만 힘을 얻습니다. 프로이트는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언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매력적이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무능하다고 부르더라도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는 한 그것은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말은 종종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모욕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에게 짐을 지운 것과 같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어두운 면과의 접촉은 발전의 자극제가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할 때 우리는 똑같이 되갚거나 침묵하고 앙심을 품거나 멈춰서서 그 말이 우리 자신보다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 즉 그의 정신에 숨겨진 어두운 면과 마주한다고 믿었습니다.
모욕을 가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당신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화살처럼 우리를 아프게 꿰뚫고 특히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원하는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타올라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작은 불꽃만으로도 오래된 상처에 불을 붙일 수 있으며 그럴 때 순간적인 모욕은 현재의 하루뿐만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은 뇌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입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은 타격을 입을 때와 동일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그토록 깊고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원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욕은 우리의 약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으로 고통받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과거의 모욕의 희생자가 되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강하게 느끼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굴욕시킴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과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약점을 볼 것입니다.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업적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현명한 조언, 즉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성숙함의 징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날카로운 말로 공격하려고 할 때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신 네라고 답하십시오. 이 네는 모욕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게임에 휘말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인입니다. 진정한 힘은 언어적 결투에서 모욕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평온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아마도 모욕과의 고통스러운 충돌이 자기 인식과 정신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일 것입니다. 모욕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이 구절이나 행동이 나를 그토록 강하게 건드리는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숨겨진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우리가 용기와 정직함을 모은다면 치유를 갈망하는 오래되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우리 영혼의 깊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나 결점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를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자신의 가치와 독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고통스러운 타격을 받은 후 우리는 반증하고 불공정한 비난을 반박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욕구를 느낍니다.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 당신은 틀렸어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변명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주요 실수, 우리 자존감을 위한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변명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고 그에게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넘겨줍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아마도 이러한 행동이 고귀함의 징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확인 없이 자신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과 평가에 관계없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이기적인 자기애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나를 봐, 내가 가장 중요해 라고 온 세상에 시끄럽게 외칩니다. 자존감은 영혼의 깊이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이들은 많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하고 이상적이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진실은 윤기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 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이고 우리의 온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조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자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거부당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이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인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연출하는 연극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강제로 연기하며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잃어버립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왜 나를 상처 주려는 사람의 의견이 내게 중요한가 라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상황이라면 대답은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신념에 더 의존하기 시작할 때 강화됩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불쾌한 말을 하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격을 받아들이거나 무시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에 대한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분노에 차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는 그것을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모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욕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확인해 줍니다. 감성지능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모욕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고 조절합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유지하며 공격성이 항상 도전이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의 내면의 고통과 절망의 표현일 뿐임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히 소중한 사람들, 즉 가까운 친척, 충실한 친구 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배신감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 전폭적인 지원, 깊은 이해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때로는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에 대한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서투르거나 과거에 상처를 받은 그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이 고통을 전달하여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윤기 말했듯이 우리가 무의식적인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은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모욕과 상처에 대한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안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말이 자신의 현실을 반영할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당신의 말은 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된 뛰어난 인물들의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로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오페라 디바인 마리아 칼라스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견뎌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그의 출신 때문에 모욕을 받았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가난과 건강 문제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람들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악의와 질투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창작물, 그들의 진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보라체는 모욕의 품위와 유머로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혹평이 담긴 기사가 나온 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으로 가는 동안 웃음을 참느라 울 뻔했습니다. 방어와 변명이 없는 이 대답은 진정한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분노 없이 품위를 지키며 응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에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모욕이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들은 폄하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했고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 비난보다는 공감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감은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때조차 자신을 믿는 쪽을 선택하는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내면에서 느낍니다. 그들은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들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칼 융은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결정하는 내적 모델인 다양한 원형이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종종 소위 그림자 측면, 즉 억압된 어두운 성격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자질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쓸모없다고 부릅니다. 스스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불안감을 비웃습니다. 이 악순환은 그 사람이 자신 안을 들여다보고 거부된 성격의 측면을 인정할 용기를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의 많은 행동의 뿌리가 우리가 잊으려고 노력하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무시, 굴욕 또는 끊임없는 비판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행동 패턴으로 변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 안으로 들어가 의심과 불안의 수렁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공격성을 선택하여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먼저 공격합니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언어적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존감 저하, 불안 장애 및 우울증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뇌는 거부에 대한 모든 표현에 과민해지고
가장 사소한 비판조차도 오래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일깨우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해하게 들릴 말들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경우 단순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뛰어난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융은 한때 사랑과 인정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깨지기 쉽고 취약한 존재인 내면의 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성격의 부분이 모욕적인 말에 특히 고통스럽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아이를 위한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어 부드럽게 안아주며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 보살핌과 연민을 키우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외부의 말에서 파괴적인 힘을 빼앗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심장에 침투하는 타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평범한 소리로 변합니다. 그러나 칼 융도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이해와 자기 파괴적인 폄하를 구분하는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스며들 때 주변 사람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되는 척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변치 않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의 가장 높은 형태는 외부 환경이 우리가 내면에서 키운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 때문에, 극도의 탈진 때문에, 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민은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타내야 합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면 자책하고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도 일어난 일을 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치유력이 있어서 억울함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용서는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놓아주도록 해줍니다. 내면의 자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내면 여행, 즉 자신을 갈고 닦는 부단한 노력의 귀한 결실입니다. 그것은 찰나의 말, 평가하는 시선, 주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 특별한 마음 상태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자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 필요도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무조건적인 가치를 납득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과제는 스스로 그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과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최종적인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믿을 때만 그것은 진실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욕은 영혼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힘, 즉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칼 구스타프 융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반응은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모욕이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다면 내 자신의 불안감이 그 원인일까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보라고 불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지능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그러한 발언은 경멸적인 미소 외에는 아무것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말은 화살처럼 심장을 꿰뚫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모욕은 가해자의 결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정신적인 상처를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의 벽으로 세상을 가로막거나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은 문제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고통은 상처를 나타내고 상처는 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가 열려 있었고 취약했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지혜의 원천으로 바꿀지 아니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둘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길은 새로운 상처의 끝없는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안락한 영역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모욕을 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롱하고 굴욕감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고통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귀중한 경험으로 바꿉니다. 그들에게 모든 모욕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잠재적인 교훈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서둘러 반응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건드리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 원인이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들이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말들이 당신에게 오래된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 대한 힘을 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성숙한 인격은 자신의 충동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격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자기 보호 본능, 복수심, 맞대응하려는 열망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진정한 힘은 이러한 원초적인 충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무엇이 우리의 나침반이 될까요? 맹목적인 분노일까요? 현명한 통찰력일까요? 움츠러들게 하는 두려움일까요? 영감을 주는 용기일까요? 파괴적인 복수심일까요? 건설적인 평화에 대한 필요일까요? 모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후회의 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가해진 고통에 대한 인식이 결코 그들을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유를 타인의 깨달음에 의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용서는 화해의 행위도 아니고 망각을 촉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의 잘못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낸 사람에게 그의 짐을 돌려주고 자신의 자유, 내면의 평형, 자신의 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길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롱하려 하고 누군가는 깎아내리려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공격의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와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은 최종적인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보잘것없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운명의 선고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덧없는 순간이 아니라 다채로운 색깔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나의 세계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폄하하려 할 때 그의 말이 당신의 내면의 자유에 미치지 못함을 깨달으며 비웃음이 아닌 미소로 그를 대하세요. 네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모욕에 대한 동의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의 불굴의 상징으로 어떤 악의적인 공격도 당신이 선택한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말하세요. 앞을 향해 나아가고 과거의 시선을 머물게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던져진 돌을 모으는데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햇빛, 정신을 강화하는 격려의 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모으세요. 인생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해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기꺼이 주지 않는 사랑을 위해 싸우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되는 데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욕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입니다.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내면 세계,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